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한 201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최은열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오늘의 국정감사는 아마 사모펀드 국정감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모처럼 발전의 전기를 맞이한 그 사모펀드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오늘 제기된 여러 가지 제도 재설계를 포함해서 제도 개선의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파생결합증권 판매 제도는 지난 2006년 이래로 10여 년 넘게 꾸준히 개선되어 왔습니다. 원금 손실 조건이 도래하면 투자자에게 통지되는 제도도 도입되어 있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이영업일의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DLS, DLF 사태에서는 전혀 작동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금융기관에 있는 창구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걸 잘 숙지하고 규정에 있는 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지금 안 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이제 아직 한 달밖에 되지 않으셔서 정확한 이제 파악의 시간이 좀 필요하실 건데요. 이런 제도는 대개 다 공모 펀드에 적용되는 제도들입니다. 이번 이제 DLS, DLF는 보면은 DLS 자체도 49인 미만을 상대로 한 사모펀드로 발행이 됐고, 그것을 편입한 DLF도 또 이제 49인 미만의 사모펀드 형태로 발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작동될 수 있는 룸이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처럼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각종 투자자 보호장치를 해제해 놓은 것은 사모의 그 특징이 있잖아요. 사모로 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서로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그걸 전제로 해서 공모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제도는 주로 이제 공모의 펀드에 해당되는 촘촘한 보호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사모가 그걸 해당되지 않은 형태인데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번에 문제되는 DLS라든 DLF가 상당히 뭐 좋은 수익률을 실현한 그런 펀드다 보니까 오전에도 제기했습니다만 왜 5억 이상인 투자자만 그런 좋은 기회를 주느냐, 그 이하 투자한테 줘라. 아마 그런 걸 의견을 수렴해서 1억으로 이렇게 낮춘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다수의 국민들도 위험은 있지만 높은 수익률의 기회가 된다면 이용할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일반 투자자들은 그러한 위험을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사모펀드에 노출시키지 말고 펀드 형태로 공모에 참여해서 공모가 사모펀드에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게 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모펀드에는 가능한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법의 정신을 또 이제 역으로 이용하는 이제 공모 사태가 지금 벌어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공모인데도 불구하고 사모로 이제 모양을 갖춰서 한 건데, 지금까지 보면 이제 우리 PTP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공모 규제를 회피할 것인지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보면 동일한 자금 조달을 계획하여 했느냐, 또 6개월 이내의 시기에 같은 종류의 증권을 같은 대가를 받고 발행했느냐에 따라서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사모도 공모로 인정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분명해요. 보면은 공모 요건인지 아닌지. 그런데 첫 번째 요건, 동일한 자금 조달을 계획하여 했느냐, 이거는 상당히 이제 판단하기 애매모호한 조항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사모펀드를 발행하는 회사에서도 정책 당국에 이거에 대한 유권 해석 의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당국의 입장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 사태가 발생해서 그것이 누적이 돼가지고 우리 당국께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 게 아니라 평소에도 계속 예. 시장과 소통을 통해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어떤 보안 장치가 필요하리다 보여집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오후에도 계속 이어서 질의를 예.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열 위원님 순서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그 사모펀드 관련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융 소비자들은 한 금융회사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여러 가지 복합 서비스를 받고자 하잖아요. 그 원스톱 서비스. 그런 추세에 맞춰서 국제 금융시장도 겸업화가 보편화되고 있고 국내도 뭐 은행, 증권, 보험의 칸막이를 계속 없애가는 게 우리 정책 당국의 방향이었지 않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이번 문제된 그 DLF, DLS는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한 영업 행위이지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현금, 예금을 취급하는 은행으로서 업무는 아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오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혜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은행이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상품을 파느냐. 앞으로 은행은 이런 고위험의 상품 팔지 않게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라 얘기하셨지만 방금 우리 이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답이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금융산업 발전 추세라든지 또 금융회사가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작동하게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도 오히려 박탈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물론 판매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 탈법적인 행위야 철저하게 엄벌을 해야 되겠지만 금융산업의 전체적인 발전 추세를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역행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뭐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 보호와 산업 그다음에 소비자 이익 측면에서 균형 있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게 필요한 이유가 증권회사는 전국적으로 지점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면 거래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또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시켜내준 상품이었잖아요. 예, 이런 상품을 특정한 지역의 국민들이 이용하기 못하게 하는 것도 또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이번 사태를 좀 잘 마무리를 하셔야지 모처럼 이 발전 추세에 있는 사모펀드가 더 건전하게 발전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이 싹 자체를 자르는 것은 금융산업 발전에 오히려 맞는 방법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산업 발전도 산업 발전이고 그다음에 그걸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 예, 예. 입장에서도 뭐 그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거. 이번 그런 과정에서도 특정한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성공 사례가 있어서 제가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내부 통제가 잘 되어 있어서 기업은행의 경우도 비슷한 상품을 2016년부터 팔아왔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까지 판매하고 금년에 들어와서 판매를 중지시켰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성공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의 작동의 결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년 초 들어와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라든지 금융 전문가들이 이 초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든지 해외 금리 하락을 대부분 다 예측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이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2019년에 들어서 이런 상품의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이런 이제 성공 사례를 더욱더 많이 우리가 케이스를 공유하고 다른 회사에도 이런 걸 레커멘드 해야지 이런 사태가 났다고 그래서 원천적으로 판매를 금지하는 건 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금융회사들의 협회 특별히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금융투자협 회원인 금융회사들의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자율규제 업무를 자율규제기관의 첫 번째 업무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은행이 만약에 이런 이 금융투자 업무 관련된 영업을 한다면 은행도 당연히
자율규제기관의 자율규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이번에 전혀 그게 작동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예, 만약에 이런 자율규제기관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공적 규제기관과의 적절한 업무 범위라든지 협조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이 원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 정책 자료집을 하나 냈는데 뭐 나중에 꼭 시간 있으시면 읽어보십시오. 사모펀드라 하더라도 판매 절차에 대한 위법이 있다면 적절한 제재 조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피해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세심한 분쟁 조정도 필요하고 또 금융시장에서는 공짜가 없다는 정신이 있잖아요. 예. 이거는 바로 투자자의 투자 원칙, 투자자 책임 원칙도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금융이 발전하지. 만약 이러한 과정에서 투자자의 책임 원칙이 무너져도 그것도 큰 문제다. 이런 걸 좀 그러나 이런 걸 이제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할 일입니다만 우리 정책 당국이 하셔야 될 일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거기에 대한 치유책을 내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2015년 홍콩 HGS DLS 사건을 비롯해서 금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DLS 사건 모두 금융시장의 예측을 잘못한 데서 오는 투자자 피해 현황이죠. 그래서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리스크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답이 좀 아니 여러 가지 복잡적인 거고 또 뭐 그런데 우선은 뭐 개인 금융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좀 정보의 비대칭성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의원실을 만든 자료 보니까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 부가 일반적인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령층은 연금 등 제도의 미비로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금융자산을 소유하는 기회가 많지 않고 금융교육도 받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한 과정에서 갑자기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은행에 가면은 안전한 자산을 판다는 유혹에 쉽게 빠져서 이런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반 국민들이 개별 투자 상품을 리스크에 노출되는 가능성을 줄이려면은 금융자산 구성을 단기 운영형 개별 금융 투자 상품에서 전문가들의 리스크 관리 조력이 가능한 중장기형 자산으로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이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 금융위에서도 뭐 퇴직연금, 개입연금 장기적으로 봐서 이런 활성화 대책을 많이 발표했고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만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서 노동계도 좀 반발을 했고 세제실도 약간 반대 입장을 표시했습니다만 이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걸 좀 홍보를 잘하셔서 어떤 세제실의 문제가 아니고 노동의 문제라기보다 장기적으로 국민의 노후자산 관리를 합리적으로 또약한다 그런 대책을 이번에 수립하신다면 굉장히 비싼 교훈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 생활자금을 6개월 상품에 받겠다는 건 좀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그 자산 운용, 자산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노력하겠습니다.